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저는 소요이고요. 저는 혜화입니다. 와. 저희가 오늘 가져온 영화는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겨울과 관련된 영화들을 한번 다뤄보고자 해서 네. 저희가 가져온 영화는 겨울 하면 떠오르는 겨울의 상징 바로 러브레터입니다. 오, 이걸 드디어 보게 되다니. 이 러브레터라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렸을 때 그 밈으로 많이 쓰였잖아요. 맞아. 뭐 오뎅 끓여 기대스까. 뭐 오뎅 드실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그 콘서트에서 많이 등장해서 그런 희화화된 이미지로만 알고 있다가 이미지상으로는 그래서 뭔가 되게 애절한 상대방의 이름을 외치는 뭐 그런 애절함이 가득한 영화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어렸을 때. 맞아요. 약간 엽기적인 그녀에서 견우야 미안해 이거랑 같이 두 개가 약간 투탑으로 많이 쓰였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여기 OST도 약간 무한도전 이런 데서 막 편지 막 웃기게 읽고 막 이럴 때 BGM으로 많이 깔려가지고 이게 여기서 나온 노래였구나 싶어서 약간 피식피식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었네요. 맞아요.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 봤던 선입견은 그냥 애절한 멜로 영화의 그냥 전형적인 그런 영화일 거다라는 시선을 처음에 갖고 있었죠.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사실 지금보다 조금 전이었는데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때 혼자 저희 군인이었었는데 그때 외출 나와서 외출 저기 영화관 근처 영화관 가서 영화를 봐야겠다 하고 영화관을 갔는데 참고로 저는 의무 소방이었기 때문에 외출 나가서 영화 같은 미디어를 접하기에는 꽤 좋았던 환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코로나라고 옛날 영화들 재상영 해주고 좀 저렴한 값에 맞아. 이렇게 해주고 그때는 또 거기 이제 먹을 거 가져가는 것도 됐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아 진짜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니었나? 아무튼 그래서 그 재상영을 해주는데 그때 봤던 영화가 러브레터였습니다. 그래서 애절한 멜로 보고 딱 나와야지 이러고 딱 갔는데 너무 크나큰 충격을 받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일본이란 나라는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처음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혜화는 이번이 처음이었나요? 저는 러브레터 이번이 처음이고요. 계속 봐야지 하다가 못 봤던 영화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진짜 신기했던 게 저희가 러브레터를 녹음을 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나서 저희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랑 어떤 얘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오타루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너무 좋았겠다. 뭐 눈도 많이 왔어요. 이랬는데 그 오타루 가기 전에 약간 그 느낌을 좀 먼저 알고 싶어서 러브레터를 보고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소름. 나 다음 주에 러브레터 녹음하기로 했는데 진짜 갔다 온 사람이 있네. 막 이러지. 섭외하지. 오타루 다녀온 사람의 썰. 그러니까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가면은,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는 건 언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면은 거기도 약간 한국처럼 좀 따뜻해서 눈이 녹아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다음 주쯤부터 눈이 많이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때 비행기 값도 비싸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체류비가 비싸겠지. 돈을 많이 버시라. 맞습니다. 그래서 어땠어요? 보고 나서는? 저도 굉장히 애절한 사랑 얘기겠구나로 시작해서 봤는데 생각보다 크나큰 반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서 살짝 당황했지만 그래도 그 일본 나름의 분위기로 되게 나름대로 아름답게 이렇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뭔가 사랑에 대한 풋풋한 어떤 기대감, 로망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조금 어렸을 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너무 충격적일 수도 있겠다. 반대로 약간 경험이 좀 쌓이고 나이가 좀 들고 봤을 때 오히려 진가가 발휘되는 그런 영화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허무하다고 느꼈나 봐요. 그러기엔 해와도 뭐 그렇게 막 영향이 그렇게 적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상한 게 있는데 그쵸. 그거랑 다르니까. 그리고 저도 처음 봤을 땐 그랬죠. 세화랑 비슷한 상황일 때 봤던 것 같아요.
지금 본 게 세 번째 본 건데 아. 이제서야 그리고 제가 그 첫 번째 봤을 때와 다르게 지금은 그 이후에 또 이렇게 또 많은 많은 변화를 경험을 겪었으니까. 변화와 경험을 겪고 나서 또 보니까 음. 아 이런 거구나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 그만하고 이제 이 작품이 어떤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목 이 러브레터라는 영화는 1995년 3월 오. 25일에 개봉했던 90년대 생각보다 오래됐네. 영화이고요. 한국 개봉일은 1999년 11월 20일입니다. 이게 일본 문화 개방 때 열린 두 번째 영화로 알고 있어요. 아. 첫 번째가 뭐였는지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아무튼 이 두 번째 영화로서 되게 큰 수혜를 받았다라고 알고 있고요. 일본에서의 흥행에 비해서 한국에서 더 잘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감독은 이와이 슌지고요. 이 감독이 만든 뭐 유명한 영화라고 한다면 쏘아올린 불꽃 옆에서 볼까 밑에서 볼까 약간 킹 받는 느낌. 옆에서 볼까 밑에서 볼까. 던질까 말까 이런 느낌. 그 다음에 하니와 앨리스라고 그 아오이유의 대표작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풋풋한 사랑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는 영화를 잘하는 감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영 시간은 117분인데 뭐 앞뒤 자르고 보면은 그 영화치고는 그렇게 길지 않은 그렇죠. 적당한 딱 보기 적당한 좋습니다. 정도의 러닝 타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등장 인물로는 이제 와타나베 히로코, 나카야마 미호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고 후지 이츠키 여자 역시 나카야마 미호 그러니까 한 명이 두 캐릭터를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지 이츠키가 어렸을 때 여자 버전은 사카이 미키라는 배우가 했고 그 다음에 후지 이츠키가 남자 이때는 남자가 어렸을 때 모습으로만 나와요. 중학생 모습으로. 어른이 안 나오고. 그래서 카시와바라 타카시 제가 알기로 이 배우가 뭐 이렇게 안 좋은 스캔들에 연루가 됐다는 그런 거 본 것 같은데 아 제발. 뭐 이렇게 불륜인가 뭐 아무튼 그런 안 좋은 스캔들이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지 마라. 그다음에 아키바 시게루라고 하는 이제 히로코를 좋아하는 남자 이자 이제 남자 이츠키의 친한 선배죠. 토요카와 에츠시라는 배우가 연기했는데 이 배우가 그 당시에 되게 잘생긴 남배우의 어떤 그래요? 뭐 그런 캐릭터로 하고 어디서 그랬대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황스럽네요. 조금 당황스럽고 고인물 동아리 선배 같이 생겼어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못생겼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닌데 뭐 이케맨의 그런 정석으로 보기에는 크나큰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를 수 있죠. 아무튼 그때는 뭐 다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의 30년 생각을 전인데요. 합니다. 그런 이제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첫 장면 같은 경우에는 그 눈으로 가득 찬 배경 그 설원에서 이제 와타나베 히로코가 죽은 연인을 그리워하면서 뭔가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뭔가 아련하고 막 근데 도대체 저 장면이 왜 저기에 누워 있는지 사실 이성적으로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눈밭에 누워가지고 뭔가 명상인지 그리워하면서 있는 그 장면이 이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죠. 우겐키 데스카 다음으로. 뭔가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근데 이제 미장센적인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흰 배경에 누워 있는 어떤 여배우의 옆모습이 또 되게 좀 예쁘장한 여배우니까 그리고 이제 하늘을 보면서 그 슬픔을 어떤 삭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이 영화가 하얀 눈밭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나카야마 미호 배우의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재밌게 본 부분은 패딩을 입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없다. 그 눈을 진짜 다 맞고 있더라고요. 눈 그냥 모든 사람들이. 맞고 모지 코트 입고 다니는데 이게 역시 그 추운 지방 사람이라 이제 눈에 강한 건지 아니면 이제 그 예식이
바뀌니까 지금 일부러 그런 건지. 제사 지내는 거 맞죠? 아. 그래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어떤 격식 패딩이 있긴 하네. 추도식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냥 코트를 입고도 멀쩡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옛날 사람들이 강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멋있긴 해요. 그래서 맞아요. 옛날 코트 디자인, 요즘 코트랑 또 다른 코트의 모습이 좀 재밌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로코는 죽은 연인인 후지 이츠키의 제사를 지내고 그가 살던 집으로 가서 졸업 앨범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은 후지 이츠키의 어머니의 차를 얻어 타고 이제 그 후지 이츠키가 살던 그 생가에 방문을 해서 이제 뭐 그들을 추억하기 위해서 이제 앨범을 뒤지는 거죠. 그래서 앨범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후지 이츠키라는 이름 밑에 이제 주소 같은 게 적혀 있는 거죠. 졸업 앨범 밑에 옛날에는 맞아요. 적었잖아요. 적혀 아닌가? 오. 옛날에는 그 다 적혀 우리 있었는데. 엄마 거엔 적혀 있던데. 옛날에는 전화번호부에 전 국민의 번호가 다 있었으니까. 그치. 그래서 물론 여긴 일본이긴 하지만 그래서 졸업 앨범에 있는 주소를 보고 그 어머니 몰래 손목에다 적어가면서 이 영화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 주소가 지금 국도로 변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편지를 보내게 되죠.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 이거 약간 헷갈렸는데 이게 맞아. 1인 2역이었잖아요. 맞아. 근데 갑자기 화면이 오타루로 전환이 되면서 똑같이 생긴 여자가 나오는데 그래서 나는 와타나베가 갑자기 오타루로 갔나? 이거 주소를 보고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후지 이츠키라는 또 다른 여자 그러니까 와타나베랑 똑같이 생긴 여자가 오타루에 살고 있는 모습으로 다음 장면이 시작이 되는데요. 감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기로 이 두 역할을 구분을 해야 되는 맞아요. 그런 장치였나 싶기도 하고요. 처음 봤을 때 이 둘이 다른 인물이라는 걸 인지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저도.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아팠나? 이제 설산에서 코트 입고 눈밭에 누워 있으니까 감기에 걸리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둘이 다른 인물이었다. 이거 근데 좀 재밌는 이제 와서 보면 되게 웃긴 포인트가 있는데 후지 이츠키가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쵸. 그 마스크 디자인 혹시 기억나시나요? 약간 이렇게 두꺼운 천이었던 것 같은데. 아베노 마스크라고. 네. 그 아베노 마스크 모르세요? 어어. 그 이제 일본에서 코로나 때 쓰던 마스크가 코랑 입랑 턱을 이렇게 가려주지도 못하고 그냥 조금만 얼굴만 살짝 가려주니까 저게 무슨 방역 마스크냐면 저걸 이제 전국에 뿌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베가 그때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아베노 마스크라고 부르면서 그 마스크를 좀 놀리던 그런 밈 같은 게 있었는데 일본에서 그냥 대중적으로 쓰던 감기 마스크의 디자인이 저런 거였었나 봐요. 그래서 후지 이츠키가 아베노 마스크를 끼고 있는 장면이 좀 웃겼습니다. 알고 보면 더 웃기겠네요. 네, 아무튼 그 산장같이 맞아요. 생긴 되게 오래되고 대신 멋있는 그런 집에서 감기를 앓면서 뒹굴거리고 있는 이츠키의 모습이 나오죠. 네, 그랬는데 그런 이츠키한테 편지가 하나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때 막 우체부가 친구인지 뭔지 얘한테 약간 관심을 표하는 그런 느낌의... 엄청 들이대죠. 그래서 뭔가 시골이니까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거 아니에요. 다 아는 사람들일 테니까 엄청 추근덕거리고 그리고 막 혹시 편지 이거 러브레터냐? 뭐 이러면서 깐죽깐죽대면서 이 영화의 제목이 러브레터인 이유를 하나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고 가죠. 혹시 러브레터? 막 이러면서. 근데 그 편지의 내용 안녕하세요 후이지 이츠키 사마 겐키 데스까 아타시와 겐키 데스 와타나베 히로코가 잘 계시나요? 저는 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인데 역시나 이 겐키 데스까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부분이 이제 또 수미 상관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첫 번째 깔리게 되죠. 그래서 이츠키가 와타나베가 누구지? 그래서 계속 이렇게 기억을 거듭 얘기하면서 와타나베 이러면서 누군지 궁금해하다가 결국 이제 답장을
이걸로 씁니다. 네. 워드 프로세서를 쓰잖아요. 그 음. 프로그램이 아니라 옛날에 기계 이름이 워드 프로세서였거든요. 그 타이핑 기계가.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90년대라는 분위기랑 맞춰가지고 되게 재밌었던 맞아요. 부분이고, 탁탁탁탁 이렇게. 아무래도 그리고 후지 이츠키의 직업이 도서관 사서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이 또 설득력이 있고, 맞아요. 또 도서관 사서라는 그 설정이 되게 중요해요. 또 그래서 이 설정과 그 워드 프로세서와 편지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치밀하게 만들어져 있는 설정이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와타나베 히로코가 학교 선배인 아키바 시게루, 아까 전에 말한 그때는 잘생겼다고 유명했던 아키바 시게루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 시게루가 누구냐면 그 죽은 그 이츠키, 그러니까 와타나베의 전 남자친구와 함께 그 설원을 등반을 하던 친한 선후배 사이였고요. 그 설원에서 이츠키가 실종사를 하게 돼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히로코가 답장을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냥 보내본 거니까, 죽은 사람한테 옛날 주소로. 그랬는데 편지에 답장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아키바 시게루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들은 시게루는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와타나베를 좋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아직도 그 전남친, 죽은 전남친인 이츠키를 잊지 못하는 그 와타나베를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왜냐면 죽은 지 한 2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되게 안타까워하는데 갑자기 가쁜 키스를 합니다. 맞아요. 이 키스를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봤을 때는. 맞아. 근데 아무래도 이츠키가 사망한 이후에 히로코가 시게루한테 의지를 하고 있었고, 의지를 하면서 둘 사이의 감정이 뭔가 오묘해지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처음 봤을 때는 이해가 많이 안 가긴 했었는데, 사실 이제 감정과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딱 시작과 끝이 분명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했다가 헤어졌다고 해서 그 사랑이 완전 갑자기 이제 멈추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새로운 사람이 뭔가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그 들어옴과 동시에 그 전 사람이라는 가졌던 어떤 기억과 마음 같은 게 또 싹둑 잘리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새로운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지만 그거를 어떻게 잘 이렇게 숨겨가면서 이게 점점 옅어지고 이게 점점 진해지고 사실 이런 거지 않을까 싶어서, 이 둘의 감정은 조금 그런 어떤 애매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시게루가 히로코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점까지 감안해서도 계속 이렇게 옆에 있는 거죠. 언젠가는 너의 마음이 나에게 와주겠지 하면서. 저 그래서 처음에는 막 키스할 때 나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맞아, 시게루가 뭔가 너 그만 있고 막 그러니까 뭔가 시게루 혼자서 약간 강제적으로 혼자서 너 이제 있고 내 여자친구가 되라 이런 맞아, 느낌으로 맞아. 막 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제 이 키스를 통해서 히로코의 마음도 이제 오락가락 끼리까락 하고 있다는 걸. 그 뒤에 장면들을 보고 나서 마냥 그런 건 아니었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이해를 이제 했던. 시게루도 이제 누울 자리 보고 돗자리 깔았다. 두드려보고 돌다리 건너고 있다. 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첫인상은 굉장히 이제 뭐랄까. 별로였습니다. 그 약간 그 남자친구 군대 갔을 때 그 여자친구 꼬시는 선배 같은 맞아. 딱 그런 느낌. 그런 그 기분 나쁜 느낌을 맞아, 받았지만 맞아. 사실은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보다 보니까. 하지만 첫인상은 별로였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느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키스를 하고 나서 이 장면에 이제 시게루 유리공방이 보면서 화들짝 놀라는 장면이 여기서 나와요. 유리공방의 직원이. 여자 직원이. 여자 직원이. 그래서 이 다시- 사람은 또 시게루를 좋아하고 있었던 거죠. 맞아. 이케메닝이 맞긴 한가 봐. 네. 그래서 시게루는 그날 이제 제사를 지내던 날 이제 같이 등반을 떠났던 선배들은 자숙을 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를 안 참여했지만 사실은 저녁에 몰래 가서 송묘를 할 거라는 이야기를 전에 들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 시게루도 거기 몰래 가서 송묘를 하면서 이츠키한테 내가 히로코와 결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되게 별로같이 네. 느껴지긴 해요. 근데 사실 시게루가 별로면 히로코도 별로가 맞아. 그것도 맞지.
그러니까 사실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썩 그렇게 아름답기만 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히로코랑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던 이츠키라는 오타루에 있는 여자는 히로코의 정체를 궁금해합니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편지를 줬으니까요. 그래서 그 여가 누구인지 묻는데요. 그래서 히로코도 이 사람이 죽은 이츠키를 지금 사칭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면서 증거를 요구를 합니다. 맞아. 근데 이 증거가 터무니없잖아요. 근데 그 도서관에 있는 친구가 너 가짜 취급을 받고도 괜찮겠어? 이런 식으로 한번 긁어요. 맞아. 그러니까 긁으니까 이제 긁혀가지고 이 무슨 등록증인데 그 뭐지? 운전면허증인가? 그 정체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일본인에는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그런 등록증 사본을 실제로 보냅니다. 근데 그 사본 사진 기억해? 되게 외계인처럼 나왔는데. 외계인처럼 나왔다고요? 여기다가. 맞자. 근데 이 편지, 그러니까 당신 이츠키 사칭하는 거 아니냐고 편지 보낸 거는 시게루였네요. 시게루가 보내가지고 봐봐, 그 동명이인이잖아. 네가 생각하는 이츠키는 당연히 편지에 답장을 할 리가 없어. 그러니까 잊고 나에게로 와.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느낌인데 히로코가 여전히 이제 그 감정이 정리가 안 된 모습을 계속 보여주니까 맞아. 이제 시게루가 그럼 우리 오타루 한번 가자. 한번 가자 이럴 거면. 공방 운영하는데 이제 후배가 오타루에서 이제 공방 뭐 이렇게 전시회 같은 거 하고 있는데 티켓이 왔다. 그거 삼아가지고 같이 가자. 티켓이 또 마침 딱 온 거야. 아니면 이제 이렇게 그 설계였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마침 오타루가 와서 오타루로 가게 되죠. 네. 그래가지고 네. 오래된 집에서 이사할 집을 알아보려고 엄마랑 외삼촌과 함께 읍내로 이츠키는 나갔는데요. 세 명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네, 세 명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이츠키의 아버지가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진짜로 여기서 그 외삼촌의 웃음소리가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웃더라? 되게 이상해. 폐렴으로 죽는 사람이 있다고? 맞아. 킥킥킥 뭐 이렇게 웃어요. 킥킥킥킥 이렇게 웃어요. 근데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한데. 그거는 3번 보면서 3번 다 이상했어. 진짜 이건 이해가 절대 안 되는 부분이었고. 약간 그 캐로로에 나오는 쿠루루처럼 맞아요. 웃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이게 히로코가 계속 아픈데 병원을 안 가고 있으니까 엄마랑 외삼촌이 약간 강제로 병원에 던져놔요. 던져놓고 진료를 받으라고 합니다. 히로코가 아니라. 그렇네. 그 이츠키 여자 이츠키 강제로 너가 안 가니까 강제로 데려온 거야 하고 이제 놓고 가고 그 사이에 이제 히로코와 시게루가 이츠키의 집까지 어떻게 아름아름 찾아가게 되지만 간발의 차이로 놓치게 되죠. 맞아요. 집 앞까지 갔는데 그게 엇갈립니다. 그래서 엇갈려서 같은 택시를 타게 되죠. 택시 기사가 히로코한테 방금 당신이랑 굉장히 비슷한 분과 돈을 태우고 왔었다. 같은 사람인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여기서 약간 복선처럼 깔리게 되고요. 이쯤이면 이제 두 사람이 다른 인물이다라는 걸 이쯤이면 확실하게 알잖아요. 맞아요. 약간 저도 약간 여기부터 조금 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계속 막 이름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고 막 이래서 여러 가지 헷갈렸는데 헷갈려. 둘은 엇갈리게 되고 그래서 히로코는 집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내가 편지를 보낸 대상은 사실 당신이 아니라 나의 전 남자친구고 당신이랑 이름이 똑같나 봅니다. 이러면서 그 편지를 우체통에 넣어두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장면이 또 나오죠. 다음날 히로코는 비행기를 타러 가고 이츠키는 편지를 보내러 이제 그 읍내로 나가가지고 시내 나가가지고 우체통에 이제 그 편지를 넣는데 둘이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시감을 느끼고 뒤를 싹 돌아보았을 때 눈이 마주치는 장면. 이 장면이 되게 유명하고 이게 되게 원테이크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잘 찍었다고. 원테이크였어요? 그러니까 이 자전거 타는 이츠키와 뭐 가는 히로코가 막 이렇게 안 겹치게 막 어떻게 잘 해가지고 만든 장면이라고 대역을 잘 써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장면 돌아보고 있는 그 나카야마 미호의 그 모습이 그 당시에 되게 센세이션한 비주얼적인 그랬겠네요. 아이콘이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 처음 러브레터를 보려고 시도를 할 때 그렇게까지 예쁜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나 되게 예쁘다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낯선 예쁨이었던 거죠. 어렸을 때 보기에는. 그랬는데 이제 커서 보니까 되게 세상에 다양한 예쁨이 있다라는 걸 알고 보니까 되게 예뻤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를 스쳐보게 되고 각자 이제 자기 집으로 떠나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이츠키는 당신이 찾던 친구가 아마 저랑 이름이 같은 그 남자 동창이 아닐까 한다는 편지를 보내면서 히로코는 그 편지를 받고 이름이 역시 똑같았나 보다 이러고 다시 그 남자 이츠키의 생가를 찾아서 졸업앨범을 다시 보게 됩니다. 왜냐면 동창이니까 보면은 얘도 보이고 얘도 다시 원래 주소도 확인할 수 있고 뭐 그런 식의 오해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보죠. 다시 봤는데 그래서 찾은 거죠. 그 여자 이츠키를.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나랑 너무 닮은 거야.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는 거죠. 자신이랑 굉장히 닮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대요. 그 히로코가 남자 이츠키가 자기를 딱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고, 사귀자고. 엄청 내성적이서 소심한 성격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 어쩐지 한 거죠. 이 사진을 보고. 이게 알고 보니까 중학교 시절의 첫사랑인 여자 이츠키랑 자기랑 너무 닮았기 때문이라는 거를 같이 깨달으면서 갑자기 엄청 우울해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만약 그런 거라면 용서할 수 없어요. 끄끄끄끄 울면서 근데 또 옆에 있는 그 이츠키의 엄마는 그만큼 너가 우리 아들을 사랑해줬구나 뭐 이러면서 이것도 좀 이상해. 감성에 젖었어. 하지만 어쨌든 감정이라는 건 그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그래요. 복잡해요. 아들이 죽었는데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이츠키네 집은 한편 갈등이 좀 있는데 오래된 신축 아파트로 이제 이츠키의 엄마나 아니면은 그 다른 사람들은 이제 옮기자 집이 너무 오래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츠키의 할아버지가 이 집은 내가 처음 짓고 지금까지 계속 같이 있던 집인데 버릴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되게 갈등이 생기죠. 그리고 이 집이 외딴 곳에 있는 집이라는 것 때문에 또 후반부에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히로코에게 이제 그러면은 제가 모르는 이츠키의 모습을 알고 싶으니까 이츠키와의 어떤 에피소드를 좀 알려줄 수 있냐는 편지가 이제 히로코로부터 이츠키에게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 중학교 시절에 이츠키와 이츠키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하나둘씩 회상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중학교 시절의 그 둘의 모습이 회상처럼 등장을 하는데요. 어쨌든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이름 조금 비슷해도 애들이 이렇게 확 날털 돌아보고 그러잖아요. 그런 장면이 여기 일본에서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그 출석을 부르다가 뭐 이츠키 하는데 둘이서 하이 이렇게 하는데 둘이서 그렇게 남자 여자니까 둘도 막 친구들이 엮더라고요. 막 뜨거운데 막 둘이 있으니까 막 아쯔이요 이러면서 근데 그 애들은 진짜 막 되게 개구장의 애처럼 생겼는데 또 이 이츠키들 배우는 또 되게 성인 약간 성인까지는 아닌데 되게 성숙한 미남 미녀 형이어가지고 맞아. 그 다른 친구들은 진짜 그냥 중학교 1학년에 포동포동한 맞아 아기 돼지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뭔가 이제 그 중요한 역할 애들만 되게 길쭉길쭉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이름이 같다는 이 이슈들이 결국 이 투표할 때 사건이 터지는데요. 도서부장을 투표를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츠키랑 이츠키가 나온 거죠. 근데 그 투표 용지에 이츠키 하트 이츠키 이렇게 해가지고 투표를 애들이 많이 해가지고 반장인지 뭔지 여기서 일단 그 투표를 진행한 사람이 도서부장은 이츠키 커플입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 이츠키가 눈물을 흘리니까 그 남자의 이츠키가 열이 받아가지고 반장의 멱살을 잡으면서 이렇게 막 항의를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둘은 도서부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들 사이에 뭐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둘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던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둘이 도서부장이 됐는데 계속 여자 이츠키는 일을 하고 남자 이츠키는 뺀질뺀질 놉니다. 근데 이 남자 이츠키가 이 도서관에서 아무도 빌린 적이 없는 책들을 대여해서 독서 카드 맨 첫 번째 칸에 자기의 이름을 남기는 취미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게 일본의 옛날, 한국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뭐지? 귀를 기울이면이란 지브리 영화에도 나오는데 일본의 옛날에 그 책을 빌리면 독서 카드라는 게 있어서 그 빌리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요. 그 다음에 빌린 사람은 그 밑에 이름이 적히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 나랑 막 독서 취향이 비슷하네 해가지고 막 친해지고 약간 귀를 기울이면이 그런 에피소드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낭만이 있던 시대였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 독서 카드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독서 카드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좀 웃겼는데 영어 시험에서 여자 이츠키가 자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충격적인 점수를 본 거예요. 27점 이런 점수를 보고 놀랬는데 알고 보니까 역시 남자 이츠키랑 시험지가 바뀌었던 거죠. 여자 이츠키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 그래서 이렇게 나랑 바뀌었네 이러고 남자 이츠키를 봤는데 자기 시험지 뒷장에 열심히 낙서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시험지가 바뀐 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무심할 수가. 그래서 시험지를 이제 돌려받으려고 자전거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가 약간 그 연인들의 메카, 고백의 메카, 만남의 장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것도 되게 귀엽더라고요. 거기서 어떤 그 여자애들 무리 3명이 세 명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선배한테 선배 이 사람이 좋아해요. 뭐 사귀어주세요 이랬는데 선배가 뭐 그냥 쌩 까고 가니까 갑자기 중지 손가락 올리면서 박유 막 고래고래 욕하고 뭐 이런 장면. 놈아 이러고 너 같은 놈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뭐 욕하는 장면 그 부분도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그것도 약간 일본의 문화인가요? 그렇게 3명이 이렇게 고백을 하러 가는 게. 왜냐면은 제가 그 시간을 달리는 소녀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서도 여자애 3명이 남자 1명한테 가서 이렇게 고백을 도와주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약간 어리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나 좀 도와줘. 혼자 못하겠어. 우리가 도와줄게. 그럼 또 솔직히 도와주는 애들도 재밌잖아. 그래서 그런 특성인가 싶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거 재밌겠다. 어디서 누가 하는 걸 목격하고 싶은 그런 느낌. 재밌겠다. 받아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나이에 그러면 아무튼 뭔들 즐겁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곳이고 여기서 또 사나에라는 캐릭터가 등장해서 이츠키가 약간 얼굴을 좀 익히게 되죠. 좀 되게 그 뭐랄까 누가 생각났냐면 그 비밀의 방 있잖아요. 해리포터 비밀의 방에 나오는 그 화장실 유령 그런 느낌의 캐릭터예요. 뭔지 알지? 그런 느낌의 캐릭터가 잠깐 여기서 나오고 있다가 점점 이제 여자 이츠키의 친구가 되게 되죠. 그런데 뭐 남자 이츠키는 뭘 하다 나타났는지 밤이 돼서야 해가 다 지고 나서야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시험지 바뀌었어 내놔 해가지고 잠깐만 너 시험 거의 다 맞았네? 답 좀 맞춰보자 이래가지고
관심 없는 줄 알았더니 그 자전거 이제 돌리면은 나오는 자가 발전형 그 라이트 있잖아요. 그거를 여자 이츠키가 막 손으로 막 돌려주고 그 불빛 삼아가지고 이제 막 보고 있어요. 남자 귀여워. 이츠키가. 그래서 언제 끝나 힘들어 뭐 이러면서. 그래서 되게 둘 다 되게 순박하고 착하고. 맞아. 둘 다? 남자 이츠키가 착한 걸까? 아무튼 순박한 건 맞아요. 그치. 순박한 건 맞다. 이런 느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지를 히로코한테 이츠키가 보내주죠. 그 낙서가 그 뭔가 하이틴 잡지에 나올 것 같은 수영복. 맞아. 근데 또 엄청 야한 수영복 아니고 어깨가 가려지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여자의 그 모습. 뭔가 딱 옛날 잡지 보면 나올 것 같은 그런 장면을 그려준 그 그림을 이츠키한테 보내주게 되죠. 근데 그걸 또 그렇게 다 보내준다? 그것도 너무 신기했어. 그러니까 뭔가 그 편지로 연락한다는 게 이제 우리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낭만 있지 않나. 실시간이 아니잖아요. 기다림이 동반되는. 기다리는 동안 또 그 설레잖아요. 그쵸. 그리고 문자의 시대 때는 또 그 압축해서 그냥 그 우리가 가진 그 알 내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아껴가지고 막 맞네. 이모티콘 막 하고 막 그리고 이제 알 떨어지면 막 전전긍긍하고 맞아. 막 집 전화로 전화하고 막 그런 풋풋한 그런 맛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약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편지라고 하는 어떤 극도의 제한된 연락 수단이 가지는 매력이 여기서 와 되게 이렇게 나오죠. 아날로그한 매력. 그때 참 재밌었는데 나름대로. 그러니까 편지를 만나서 주거나 이런 건 요즘에도 연인들끼리 하잖아요. 근데 편지를 보내는 건 우체국을 통해 보내는 건 사실 뭐 군대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연락할 때 아니면은 편지를 보낼 일이 없잖아요. 그랬네요, 진짜. 보면 이거나 그 귀를 기울이면도 그렇고 뭔가 편지 같은 거에 로망이 좀 있긴 해요. 옛날에 대한. 하지만 뭐 굳이 편지를 보낼 이유가 없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맞아요. 좀 아쉽네요. 빠릿빠릿해진 세상. 그렇게 그 옛날 자료들 그런 것들도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요. 히로코는 그래서 남자 이츠키의 첫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떠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 둘이 그랬던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아까 말한 그 약간 좀 특이한 사나에라는 여자인 친구가 자전거 주차장에서 아까 전에 여자 이츠키랑 친해졌는데요. 이 여자 이츠키랑 다니다가 사나에가 남자 이츠키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 이츠키는 사나에랑 남자 이츠키를 이어주려고 남자 이츠키한테 가가지고 혼자 가가지고 그 야, 도서관에서 너 좋아하는 사람 있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자 이츠키도 되게 이상해. 그 구석탱이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뭐 책 앞장 읽진 않고 뭐 앞장 그렇게 막 훑어보고 있다가 대답 한참 안 하다가 아니 없는데? 뭐 되게 퉁명스럽게. 극도의 소심남이라고 하니까요. 네. 그러자마자 사나이가 돌진 너는 하고, 이제 쓸모가 없어졌다 이러면서 돌진하고 무참히 패배하죠. 그러고 사나이는 그렇게 사라졌고요. 남자 이츠키는 그래서 등굣길에 여자 이츠키한테 막 장난도 치면서 그렇게 둘이 갑작스럽게 더 친해지는. 뭔가 쌀포된지 빵봉진지 하는 거를 얼굴에 씌워버려요. 근데 약간 이것도 그런 이제 알고 보면 그런 것 같지. 나이가 너 좋아하는데 왜 엄하네 그렇게 하냐면서 틱틱거리는 그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귀엽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치, 무뚝뚝한 그 중학교 남자의 그 느낌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그 뭔가 발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느낌의 회상 장면이 끝나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아까 그 시게루를 좋아한다는 그 후배가 히로코한테 제가 시게루를 좋아하지만 히로코 상이니까 제가 포기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난 여기서 이 후배가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잖아요. 시게루에 대해서 애매한데 이러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 시게루를 사랑하는데 그걸 내가 약간 차지하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더 진지하게 시게루를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이제 마음을 접었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애매하게 굴면 안 되겠다는 확신을 주는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히로코의 마음이 어쨌든 이츠키가 날 좋아했던 이유가 상당히 불쾌한 이유였다라는 걸 일단 인지하고 있고 또 그 시게루의 후배가 당신이니까 당신같이 멋진 사람이니까 내가 포기하겠어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 맞아 시게루 되게 괜찮은 사람인데 이게 내가 이렇게 애매하게 구는 것도 예의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였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게루가 아츠키한테 그래 죽은 그 아츠키가 죽은 그 산으로 다시 한번 가서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해보는 게 어때? 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뭔가 그 태도 껄렁껄렁한 첫인상과 그 태도를 제외하고 시게루의 행동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어쨌든 그 충분히 그 이츠키를 보내줄 수 있는 시간에 배려해주고 오타루도 가주고 산도 가주고 기다려주고 키스도 해주고 안아줘주고 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물론 절대 그렇게 영화를 보시면은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으시긴 하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시게루는 항상 가장 최선의 방법을 다 하고 있다. 물론 그 언행 같은 게 약간 계속 그 짜잘한 플러팅을 하는 게 되게 별로긴 해. 약간 네 방식이 좀 별로입니다. 별로긴 한데 큰 그림만 따졌을 때는 되게 괜찮다. 이 생각까지 닿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쵸. 저도 이 영화를 3번이나 봤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히로코의 행동이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시게루가 어느 정도 믿음직하고 또 그 헤어지는 슬픔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 게 되게 고마운 일이거든요. 고맙죠. 그럼요. 그리고 또 다시 또 회상 장면으로 돌아오는데요. 이츠키 남자 이츠키가 다리가 일단 다쳐 있어요. 다리가 다쳐가지고 안 왔는데 운동회 날 돼가지고 갑자기 나타났나? 그죠?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뭐 어떻게 하다 다리를 다쳐서 목발을 짚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운동회였는지 체력대회였는지 아무튼 그거를 참가를 못하니까 못하는데 그냥 어거지로 뛰어가지고 옆 레인을 밀쳐버려요. 넘어지면서 맞아 대형 사고가 일어나고 그 장면을 이츠키가 어떻게 하다가 카메라로 찍습니다. 왜 찍게 된 그 친구가 뭐 카메라로 뭐 좀 찍어줘 하고 부탁을 해가지고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이제 히로코한테 또 편지를 하죠. 그러니까 히로코가 그가 달렸던 운동장의 모습을 찍어주세요라고 편지를 하게 되고 카메라도 같이 보내주죠. 근데 그 카메라가 초 인기템이 돼서 지금도 막 되게 비싼 값에 거래되는. 아 진짜? 저 카메라가 엄청 비싼 값에 지금도 인기가 많아요. 왜요?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저 장면에서 되게 예쁘게 나왔잖아요. 그 감성. 그러니까 아날로그 카메라라는 건 어쨌든 간에 감성의 영역에 있는 부분이라서 그 감성을 위해서 아직도 중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굳이 뭔가 대단한 작품이네요. 하나의 카메라를 고르라 하면 되게 또 신기하게 생겼잖아.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아무튼 그 되게 신기하게 생겨가지고 그 생김새도 그렇고 그래서 그 카메라가 되게 유명하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굉장히 상징적인 영화네요. 그쵸. 되게 유명한 영화죠. 그래서 이 여자 이츠키가 그 히로코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 중학교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랬다가 중학교 선생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있었던 도서관으로 갔죠. 그래서 그 도서관에 갔더니 그 여자애들이 도서부 여자애들. 도서부에 다 여자애들이야? 남자애들이 책을 너무 안 보나? 그 도서부 여자애들한테 선생님이 도서부 선배입니다, 이츠키입니다 이랬더니 막 이츠키 하면서 키득키득 여자애들이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이름이 뭐 플레임이 뭐죠? 후지 이츠키. 혹시 후지 이츠키 아니야? 킥킥킥 하는데 진짜 맞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츠키의 실물을 보다니 이랬는데 대체 왜 저런 반응인가 했더니 그 아까 말한 그 도서 카드에 이츠키란 이름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막 그 친구들 사이에서 이츠키 찾기 게임이 유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온갖 도서 카드에 쓰여있는 후지 이츠키를 막 찾아내는. 그래서 이제 그 후배들이 진짜 그 이름의 장본인을 찾게 되었다고 막 착각하는데 사실 이츠키는 그거 나 아니고 다른 애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애들은 진짜 그 유명인을 본 것 마냥 되게 막 실컷 놀리죠. 로맨틱한 거 아니냐, 오히려 로맨틱한 거 아니냐면서.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선생님으로부터 남자 이츠키가 2년 전에 그 등산 중에 절벽으로 떨어져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는 거죠. 이거를 히로코가 일부러 얘기를 안 해주고 있었는데 중학교 선생님으로부터 결국엔 듣게 된 거죠. 한편 이제 그 이츠키 히로코와 시게루는 이츠키가 죽은 설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아버지를 묻고 나오는 여자 이츠키의 옛날 모습. 이 여기서 잠깐 오버랩 되죠. 그러니까 산과 죽음, 설산과 죽음, 겨울과 죽음 이런 것들이 이제 오버랩 잠깐 되고 그리고 오랜 기간 감기를 앓고 있던 이츠키가 바로 이날, 그러니까 중학교에 방문했다가 집에 돌아온 날 갑작스럽게 병세가 악화돼서 심한 고열과 함께 쓰러지게 됩니다. 이츠키의 할아버지는 이츠키의 아버지가 죽은 것은 앰뷸런스를 기다리다가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앰뷸런스를 기다리면 1시간이 넘게 걸린다. 하지만 맞아. 내가 업고 뛰면 40분이면 갈 수 있다. 하면서 그 노익장을 발휘해서 이츠키를 업고 병원까지 달려 들쳐매고 뛰고 가까스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병원에 도착한 이츠키와 할아버지가 이제 나란히 병상에 누워서 회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아까 말했던 집이 너무 멀어서 생겼던 해프닝. 맞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어떤 폐렴으로 인한 죽음이 가지는 복선인 거죠. 이츠키 또한 폐렴이었고 일본은 집이 바깥에보다 춥다 그래요. 그러니까 난방 시설이 잘 안 돼 있어서 집이 바깥보다 더 실내가 더 춥고 왜냐면 뭐 햇빛도 안 들어오고 이러니까 집이 더 춥고 그래서 폐렴으로 죽는 사람들이 한국에 비해서 더 많다고 하고 옛날에는 더 많았겠죠. 그런 부분이 일단 홋카이도의 우타루라는 배경과 또 연결되어 있고 너무 신기하다. 설산과 죽음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아버지의 죽음, 첫 번째 이츠키의 죽음, 두 번째 이츠키의 죽을 뻔함. 이런 것들이 이제 눈과 죽음, 겨울과 죽음, 설산과 죽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편 이제 장면 다시 설산으로 이동을 해서 이츠키와 시게루가 이제 옛날에 그 함께 등반했던 이츠키가 죽게 된 그 등반을 함께 했던 동료가 운영하는 산장에 이제 히로코와 시게루가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래서 히로코는 막 그 이렇게 뜨뜻한 나베 같은 거 먹지 않나? 나베 같은 거를 같이 먹으면서 이제 이츠키를 추억하는데 그 미치다 세이코라는 가수가 부른 푸른 산호초라는 노래를 막 계속 흥얼거리니까 도대체 뭔데 그 자꾸 친구들이 그 노래를 부르냐 이런 걸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게 그 죽은 남자 후지 이츠키가 절벽에서 떨어진 채 죽어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다. 그러니까 절벽에 떨어져서 구해줄 방법은 없어서 동료들이 막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이 노래를 불렀던 거죠. 이 푸른 산호초에 대한 해석이 나무위키에 조금 두 가지 방향으로 나와 있는데 푸른 산호초라는 노래의 어떤 가사 한 부분은 내 사랑은 남쪽 바람을 타고 저 섬으로 간다인데 남풍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바람을 뜻하기 때문에 남쪽의 이츠키가 북단의 오타루의 이츠키를 향해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라는 그러니까 후지 이츠키 남자애가 여자 후지 이츠키를 계속 못 잊고 마지막 순간에 떠올린 대상이 두피 소름 돋았어. 중학교 시절의 그 이츠키다라는 해석이 첫 번째로 있고요. 반대의 해석도 있습니다. 이 노래에서 사용된 가사가 남풍이 아니라 남쪽의 바람, 그러니까 남쪽의 바람과 북쪽으로 부르는 바람인 남풍이 의미가 조금 다른데 이 노래는 남쪽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트로피칼한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북쪽을 향한 절절한 노래로는 들리지 않고 그리고 이 가사 중에 하나가 당신과 만날 때마다
전부 잊어버리고 말아요 라는 가사가 있기 때문에 아. 남자 이츠키가 히로코를 만나서 여자 이츠키를 잊고 이제 내 기억 속에 남은 건 히로코다 라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 떠올려서 부른 노래다 라는 반대되는 두 개의 해석이네요. 존재하는데 아무래도 이쪽 그러니까 히로코와 남자 이츠키가 마지막으로 떠올렸던 것은 히로코에 가깝다라는 해석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남쪽의 바람이고 그리고 이제 노래 자체가 약간 따뜻한 그리고 당신을 보는 순간 다 잊고 말아요. 이런 더 많은 알리바이가 이제 히로코 쪽에 실리게 되고 이게 이제 이 노래의 다음 장면과도 좀 연결이 되면서 그래도 조금 맞는 이해하기 조금 수월한 그런 이야기로 흘러가게 되죠. 그래 전자면 너무 서운해. 그치. 맞아. 그러면 더 충격이야. 만약에 전자면. 이게 약간 그래도 이 해석이 좀 위로가 되는 해석이지 그랬으면 않을까.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천재네요. 그래서 히로코는 이제 이츠키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을 모두 털어내고 과거에만 있는 자신을 바꿀 마음을 애써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히로코는 아침에 산장 밖에 이제 서론으로 나가서 이츠키, 죽어있는 이츠키가 죽은 산 방향을 향해서 외치죠. 오겐키 데스까? 아타시야 겐키 데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순간에도 시게루가 계속 플러팅을 해. 자, 내가 먼저 이츠키한테 한번 불러볼게. 이츠키, 히로코와 내가 잘 돼도 괜찮지? 괜찮아. 혼자 이러면서 깨방정을 떨면서 플러팅을 하고 이런 장면. 그러니까 뭔가 큰 그림은 좋은데 작은 거에서 떠는 그 깨방정들이 약간 비오긴 해요. 그런 장면. 그래서 이 유명한 그 오겐키 데스카의 오겐키 데스카는 사실은 전에 좋아하던 사람과 똑같다는 이유로 나를 좋아했던 사람에 대해서 너 잘 있니? 라고 얘기하는 다소 충격적인 장면이 맞아요.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영화가 예상 바뀝니다. 근데 그래서 오히려 이 영화가 더 기억에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는 같습니다. 생각을 하는 게 평범한 연애담이었다면 그냥 평범하게 끝났을 수도 있는데 그쵸.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90년대의 어떤 멜로 영화들이 뭔가 특이해요. 흔한 로맨스 영화는 많잖아요. 맞아요. 로맨스 드라마도 많고 그랬으면 크게 그렇게 기억에 안 남았을 거예요. 90년대 유명한 멜로 영화 생각해보면 뭐 중경상림이나 천밀밀이나 화양연화나 뭐 한국에서는 8월의 크리스마스라든지 뭐 봄날은 간다 이런 영화들 보면 다 평범한 사랑이 아니에요. 맞아. 되게 이상하고 맞아. 되게 요상한 구석들이 있어요. 중경상림 막 가택 침입을 하고 막 이런 장면들 불륜 껴있고 막 이상한 점을 껴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 속에 좀 많이 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은 이상한 법이니까요. 점점점. 그쵸. 근데 주변에서 이런 이상한 사랑 구경하기 쉽지 않아. 그렇긴 하죠. 요즘에는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엄격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다시 이제 장면은 병원으로 넘어가고 병상의 이츠키 역시 이제 의식이 희미한 가운데 그 오겐키 데스카를 했던 히로코와 이제 병원에서 누워가지고 오겐키 데스카를 이렇게 중얼거리는 이제 이츠키가 오버랩되죠. 그래서 히로코의 간절한 외침과 여자 이츠키의 그 덤덤한 그 중얼거림이 오버랩되면서 히로코가 남자 이츠키에 대해 가지는 그리움이 이제 히로코에선 놓아지고 반대로 여자 이츠키는 히로코를 통해서 이제 남자 이츠키에 대한 추억을 다시 되뇌이면서 그 그리움을 이제 이쪽으로 여자 후지 이츠키 쪽으로 옮겨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오겐키 데스카가 죽은 남자 이츠키에게 외치는 오겐키 데스카이기도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히로코에 한 것이겠지만. 그래서 이 교차되며 그 하나의 대사를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랑과 추억과 그리움 이런 것들이 옮겨갔다라는 해석도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중요한 회상이 나오죠. 네, 마지막으로 이츠키는 히로코에게 어느 겨울 아침에 남자 이츠키가
덜렁 책 한 권을 반납해달라며 떠나버렸던 일을 편지로 얘기를 해주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부친상으로 학교를 쉬던 여자 이츠키에게 전학하기 전에 마지막 방문이었던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남자 이츠키는 이제 전학을 가게 되는데 여자 이츠키는 학교를 안 나오고 있어서 여자 이츠키는 남자 이츠키가 전학을 간 걸 모르고 있었고 맞아. 남자 이츠키는 여자 이츠키가 학교를 안 간지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한테 그냥 전해주고 가려고 했는데 본인이 나와 보이니까 당황해가지고 뭐라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거 반납해줘 이러고 그냥 나와버리고 여자 이츠키는 뭐야 너 나보러 여기까지 온 거야? 하면서 이제 막 미소를 막 지으면서 실룩실룩 하면서 입꼬리가 그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책을 들고 있죠. 근데 이제 이츠키가 막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책을 끌어안고 이제 어깨를 쓱 하면서 좋아하고 있는 장면, 이 장면도 되게 유명한 장면이고요. 너무 이쁘잖아, 풋풋하고 막 이런.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여자 이츠키 입장에서는 남자 이츠키가 간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가가지고 이제 인사하고 잘 해봐 뭐 이렇게 보고 싶다고 딱 갔는데 이거 전화가 있는 거야. 킹 받네 해가지고 그 위에 있는 이제 꽃다발 병을 던져버리죠. 알고 보니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도서 카드 뒷면에는 이제 남자 이츠키가 그린 여자 이츠키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던 거죠. 이게 마음을 담아서 간 거였던 거고. 근데 본인이 나와버리니까 당황해서 그 얘기를 못 해준 거야. 아우 이 소심남 같은 이런. 그리고 이제 여자 이츠키는 그것도 모르니까 열만 받고 그냥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그냥 반납해버리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이제 지금까지 현재 시점까지 와 있는 거죠. 그런데 오타루에서 이제 중학교 후배들이 아까 걔네 도서관에 있던 중학교 후배들이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가지고 후지 이츠키의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서 후지 이츠키가 뭐지? 하는데 그 옛날에 남자 후지 이츠키로부터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받았던 것처럼 그 집 앞에서 이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편지 뒷면을 한번 보라면서 뒤에 봐요. 막 그 중학생들이 또 응원을 해주죠. 막 키득키득거리면서 딱 보니까는 이제 그 스케치가 들어있던 걸 보면서 그 뭐지? 주머니가 없는 옷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막 눈물 살짝 그렁그렁 하면서 막 도서카드 숨기려고 막 하는데 주머니가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을 하면서 이제 어색한 웃음을 짓는 이제 후지 이츠키의 모습으로 영화가 끝나요. 근데 얘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그 전에 이제 애들이 찾아오기 전에 히로코가 후지 이츠키한테 이 편지와 추억 같은 거는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아니라 당신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보내주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이제 여자 이츠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편지는 제가 보내지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영화상으로는 나레이션이 번역되기를 역시 부끄러워서 이 편지를 보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은 나와 있는데 옛날 첫 상영 때는 마음이 아파서로 번역됐다고 해요. 약간 너무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마음이 아파서는 뭔가 죽은 사람 그러니까 당신의 처지가 안타깝고 죽은 후지 이츠키가 안타깝고인데 이제 그 여기서는 부끄러워서는 뭔가 이런 감정들 같은 걸 당신한테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이 편지는 보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런 비하인드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처음 이 영화를 보러 갈 때 어떤 기대와는 다르게 굉장히 다른 내용 나를 좋아했던 사람이 사실은 나와 똑같은 사람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나를 좋아했던 거다 라는 그리고 주고받은 편지가 사실은 히로코에게 여자 후지 이츠키가 보내준 편지였지만 사실은 남자 후지 이츠키와 여자 후지 이츠키 간의 어떤 사랑이 담겨있는 편지이기 때문에 러브레터다. 뭔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나눴던 사랑이 아니라 편지 속에 담겨있는 사랑이란 뜻에서 그렇네. 러브레터인 거고 첫사랑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랑 그것이 가져다준 그 아련함을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어떤 하나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기에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그 러브레터라는 제목을 처음 듣고 생각했을 때 이미지랑은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첫사랑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 뭐 다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8월의 크리스마스였거든요. 근데 8월의 크리스마스가 주는 그 풋풋한 사랑의 느낌은 어떤 불치병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어떤 이루어질 수 없는 그래서 손도 안 잡아봤지만 누가 봐도 그건 진짜 사랑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이미지였다면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걔네들이 사랑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돌이켜보니 사랑이었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좀 차이가 느껴지기도 하고 비교하면서 보기에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혜화는 이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 저는 이거 유리련 편지를 하면서 일본 작품들을 많이 접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의도치 않게 많이 접한 것도 있고 제가 일본 쪽 컨텐츠를 좋아해서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동안 일본 컨텐츠를 그렇게 즐겨보던 편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이걸 계기로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던 거는 이걸 보게 되면서 일본의 정서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요가 되게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막 일본은 밖에보다 집이 더 추워서 뭐 폐렴에 걸릴 그런 게 많고 막 그런 게 이제 그들의 정서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했던 뭐 다른 작품들에서 뭐 일본 재난이라든지 그런 것도 일본 작품들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랑 그 배경에서 오는 그 분위기, 그 느낌 들이 그 일본 작품의 특성을 되게 잘 살려주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번 러브레터를 보면서 많이 느꼈고 이번 녹음을 하면서도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되게 허무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소유가 얘기해준 그 노래에 대한 해석을 듣고 나서 좀 그게 좀 덜해졌습니다. 오해할 수 있는데 노래에 대한 해석은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렇죠, 나무 그렇죠. 위키에 있습니다. 그거를 듣고 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되게 그렇다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예전에 제가 좋아하던 국어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책이든 영화든 그 여러 번 봤을 때 각각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는 작품이 좋은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러브레터가 아마 그런 작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살짝 의아하기도 하면서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이 영화를 봤지만 소연은 또 그런 게 또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 번 보니까 또 좀 생각이 달라지고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곱씹어 보고 싶은 영화라고 저는 한마디를 남기고 싶습니다. 한마디 뺏겼다. 나도 여러 번 보기에 좋은 영화라고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의 컨텐츠들 드라마, 전 일본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다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것들은 한국에 비해서 되게 솔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감정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면들이 있잖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음침한 면도 있고 또 되게 밝은 면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차별하지 않고 드러내는 부분들이 일본 컨텐츠에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조금 음침하거나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의 진가가 어떤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작품에서는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보다는 일본의 영화나 드라마가 조금 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사랑이라는 게 되게 별로인 것도 많고 맞아. 그러니까 남들 앞에 떳떳하지 않을 수도 있는 감정일 그쵸. 수 있잖아요. 뭐 러브레터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뭐 불륜을 다루거나 이러고 있진 않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사실적이고 그 다양한 감정의 층위 그러니까 이 사람일까 죽은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마음과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과 어깨에 기대고 싶은 마음과 이런 것이 공존하고 있는 히로코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그 뭔가 풋풋한데 사랑이었다고 인지조차 못했지만 알고 보니 사랑이었던 그 풋풋한 그 자체의 그 감정 그 두 가지 감정이 한 영화에서 얽히고 설켜 있다는 것도 되게 그런 다양한 감정을 차별 없이 다루고 있는 그런 매력이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업계에서 본 그런 첫사랑 영화들이 가진 것과는 조금 다른 매력이 있지 않나. 저는 한국의 영화도 되게 좋아해요. 아까 말했듯이 그 봄날은 간다나 8월의 크리스마스 같은 영화 두 작가가 같은 그 감독이 같은 거 아시나요? 아 정말요? 네, 아무튼 그 오. 멜로 영화 두 가지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런 매력이 이제 한국의 작품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겹겹이 다양한 층위가 섞여 있는 영화다 보니까 처음 봤을 때의 느낌, 두 번째 봤을 때의 느낌, 세 번째 봤을 때의 느낌 그리고 자다가 문득 떠올랐을 때 그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어제 헤어졌을 때 오늘의 느낌 이런 게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상치 못한 이별을 경험했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사랑을 경험하고 있을 때 이 영화를 보면 또 다른 매력이 그렇네요. 다른 측의 해석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한테 추천해주면 좋겠네요. 이야기거리들이 되게 많은 영화다. 그래서 또 이렇게 보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기도 좋은 영화. 그래서 혹시 뭐 썸남 썸녀가 있을 때 러브레터를 보셨나요? 했는데 러브레터를 봤어. 그럼 또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 하면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고 그 러브레터가 여러분들의 러브레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응원해보면서 네, 한마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사람을 먼저 하자면 네. 썸남 썸녀와 함께 보기 좋기 때문 좋은 영화. 오. 그 보면서 막 또 이걸 별로라고 썸남 썸녀가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 맞장구를 쳐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지 않을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매력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한 번이라도 사랑을 해봤던 사람이면은 이 영화를 재밌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소유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영화가 이렇게 콕콕 건드리는 부분들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약간 한번 헤어져 보면 멜로 영화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점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 그렇다고 멜로 영화를 보면서의 어떤 행복함을 느끼기 위해서 굳이 헤어짐을 경험할 필요는 없지만 뭐 그런 거 평생 모르고 행복하게 한 명이랑 사랑하면서 사는 것도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헤어짐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맞아요. 이왕 경험해 본 거 이런 즐거움이라도 누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유리병 편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망망대해를 떠도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오늘 러브레터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